안녕하십니까, 유병구입니다.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자,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곧 조금 있으면 새해도 다가오고요. 여러분들의 즐거운 성상과 또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하는 입장에서 제가 오늘 2025년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2025년도에 우리는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요걸 좀 짚어드리려고 이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방송에서. 그러니까 압축, 집약해서 들고 왔어요. 들고 왔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2025년도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말 엑기스만 압축, 집약 이렇게 해서 들고 왔습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주제는 우리에서 철저한 개인주의적 사고로 라는 얘기입니다. 한때는 우리가 위아더 월드였죠, 그죠? 그런데 작년에 이제 뭐 그 전부터 해서 갑자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었고, 그죠? 이스라엘이 또 공습을 당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또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세계 각지에서 뭐 전쟁도 일어나고, 그리고 또 각국들이 다 보호무역, 그 자국 우선주의의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면서 과연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동맹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이런 이제 명제가 성립하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철저하게 좀 개인주의적인 사고로 넘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본 사람이 있죠. 바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미국이 우리는 자유진영의 수호자고 자유진영의 선봉장이야. 여기서 미국이 아니야, 우리도 먹고 사는 거 중요해 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자유진영의 수호자, 선봉장이 아니야. 야, 우리 자국 우선주의로 갈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개인주의적 사고로 넘어가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좀 부끄럽지만, 미국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샤이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지금 벌써 말들이 많습니다. 온 경제지, 온 경제 주간지, 온 경제 관련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마치 트럼프, 투 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프로 시작해서 트럼프로 끝난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트럼프가 우리한테 방위 분담을 얼마나 더 시킬 것인가, 이런 거에 온통 신경이 집중돼 있어요. 그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는 왜 우리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뭐 이런 제스처까지 취하고 있어요. 그죠? 멕시코 마찬가지고. 더 이상 이게 이 사람들이 진짜 자유진영의 선봉장이 맞아? 이걸 그렇게 해석해야 돼? 이런 관점까지 생긴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시대가 바뀌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주의적 사고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유행했던 그 단어가 있어요. 용어가 있죠. 욜로. 그죠? 욜로족. 그리고 혼밥족, 혼술족. 자, 우리 세대는요, 술 혼자 못 마셔요. 밥도 혼자 잘 못 먹어요. 근데 지금의 세대들은 혼밥족도 있고 혼술족도 있고, 그죠? 그리고 욜로,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놀러 가기 전에 항상 뭘 먼저 생각하냐면 내 가족을 먼저 생각해요. 누나도 생각하고, 형도 생각하고, 그죠? 와이프도 생각하고, 애들도 생각하고, 이 가족 어떤 구성원들을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주의적 사고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왜 지금 계속 중요하게 얘기하느냐. 이 개인주의적 사고가 결국은 인디비주얼한 세상, 즉 퍼스널한 세상, 이 세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게 2025년도의 트렌드의 핵심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퍼스널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보급되었던 게 뭐예요? 퍼스널 컴퓨터. 그죠? 이 퍼스널 컴퓨터를 쓰면서 개인주의적, 그러니까 나만의 컴퓨터라는 게 생긴 거죠. 그 다음 뭐가 등장했어요? 퍼스널 스마트폰. 그죠? 내 개인 핸드폰, 내 개인 통신수단, 이게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 뭘로 넘어갈까요? 이 퍼스널이 뭘로 넘어갈까? 퍼스널 컴퓨터, 퍼스널 스마트폰, 그죠? 셀룰러폰. 이게 스마트폰이지 셀룰러폰이 아니네. 스마트폰, 그 다음 뭘로 넘어가? 퍼스널 로봇으로 넘어가. 그렇게 보이는 세상이에요. 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이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해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퍼스널 로봇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인주의적 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퍼스널 로봇이 내년 시장의 어떤 트렌드로서 자리 잡지 않겠느냐. 그 퍼스널 로봇과 관련된 주들 있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잘 한번 보세요. 지금 가장 빠르게 가고 있는 게 현대차예요. 현대차가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 회사를 인수했잖아요. 그죠? 그다음 삼성은 뭐요?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죠?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이 둘이 합종 연행을 해서 뭐 한다고? 퍼스널 로봇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 관점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요것의 핵심은 뭐냐? 퍼스널 로봇인데, 그럼 로봇에 대한 뭐 지금 여러 가지 로봇 눈, 그죠? 로봇 눈, 카메라 모듈 얘기, 이제 그 LG 이노텍 얘기 또 나올 거예요, 그죠? 그 이 모든 것들이 로봇 눈이 왜 필요해? 여기는 지금 로봇에도 필요하지만 자율주행차에도 필요하잖아요. 인식을 해야 되니까 사물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 비춰가면서 사물 인식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공이 날라와요. 인식을 해야 공을 탁 잡을 거 아니에요. 이 신경 전달 물질 뉴런이 이렇게 팔의 신경계를 교감 신경계를 자극해서 팍 공을 잡을 거 아니에요. 반사신경이죠. 반사적으로. 그죠? 이 로봇도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제일 먼저 뭘 인식해야 돼? 눈으로 인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모듈이 중요하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뭐 LG 이노텍 이런 것들이 내년에 아마 어떤 이 퍼스널 로봇 시장에서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제 잡았습니다. 테크월드의 시험대다. 지금 세상은 테크월드예요. 기술이 모든 걸 지배를 하고 있죠. 사실은 테슬라, 왜 우리 테슬라가 우리 현대차가 왜 우리 이 테슬라보다 뭐하지? 우리 현대차가, 아니 이 세계적 인프라를 갖고 있는 현대차가, 현대기아차가 왜 테슬라보다 못하다는 소리야? 테슬라 시가총액에 왜 우리가 안 돼? 테슬라가 몇 대나 팔렸다고. 자,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테크 월드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늦었어. 제가 지금 그 테슬라 모델 X를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제가 이제 차를 테슬라가 왜 이렇게 많이 팔리는지가 궁금해서 샀어. 모델 X를 타보니까 정말 차는 허접해요. 현대차, 기아차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허접해요. 왜? 단차도 안 맞아. 삐뚤빼뚤. 그 고급차가, 그 1억 후반대의 차가 단차가 안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시트도 가죽 시트가 아니야. 비닐 시트라서 그 레자라고 얘기하죠. 쇠뭉치가 닿으면 이렇게
껍질이 일어나요. 쇠뭉치로 긁어버리면. 야, 이런 차를 갖다가 파는데 이게 팔린다고? 라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불만이 되게 많았는데 타면서 느꼈어요. 아, 이래서 테슬라를 사는구나 라고 생각한 게 뭐였느냐면, 첫 번째 FSD 풀 셀프 드라이빙 기술입니다. 그 자율주행 기술이 정말 굉장히 앞서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테슬라 중간에 보면 큰 모니터가 있어요. 거의 퍼스널 컴퓨터 수준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뭐 이 터치 노트북 수준의 그 모니터가 하나 있어요. 큰 모니터가 하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 자율주행 기능으로 켜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정확하냐면 고속도로에서 IC와 IC를 통과할 때까지는 이게 알아서 주행을 합니다. 심지어 지가 깜빡이 넣고. 그죠? 그렇게 가요. 그 진짜 살짝 졸아도 될 만큼. 이런 얘기하면 범칙금 내려나? 진짜 살짝 졸아요.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바쁠 때는. 근데 정확하게 가. 차선 인식 너무 정확해요. 그래서 FSD 기능이 딱 그 FSD 기능을 보면서 앨런 머스크는 지금 차를 팔고 있는 게 아니구나. 구독 경제를 팔고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첫 번째, 풀 셀프 드라이빙 기능이 결국은 이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로 극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슈퍼차저라고 얘기하죠. 급속 충전. 이 부분도 지금 결국은 테슬라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면 좀 쌉니다. 그 이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을 쫙 안에다가 배열해 놓고 차는 허접하게 만들었지만 결국은 얘들이 이 사용료를 가지고 차를 판 게 아니고 구독 경제를 만들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들었어요. 결국은 테슬라는 지금 앨런 머스크가 또 특히 뭐 지금 트럼프의 남자로 통하고 있잖아요. 그죠? 앨런 머스크는 미래를 먼저 봤다는 얘기예요. 구독 경제를 먼저 봤다는 얘기고, 결국은 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 하는 차량용 엔터테인먼트가 중요하다. 차량용 즉 자율주행이 하다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 현대 기아차가 조금 늦었을 뿐입니다. 늦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늦으니까 산업전쟁에서 밀린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또 어떻게 극복을 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살고 어려웠던 시절 결국은 기술력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현대 기아차가 이 기술력으로 극복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왜? 벌써 테슬라보다 많은 우위에 있는 기술들이 하나하나씩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평행주차라든가 뭐 이런 시스템적 부분들, 즉 편의성 부분들, 이것들을 우리는 원래 자동차 만들던 회사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편의성을 더 높일, 너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리고 너처럼 그렇게 단차 안 맞고 허접하게 만들지는 않아.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소프트웨어만 조금 더 극복해 나가면, 기술력 극복해 나가면 너가 우리하고 게임 안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현대기아차가 반드시 인프라로 봤을 때 이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참고해 보시고, 테크월드의 시험대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년에 많은 기술들이, 자율주행 기술도 시험대에 올라갈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자율주행과 더불어서 복잡해진 하늘길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할 거예요. 바로 어반 에어 모빌리티, UAM 산업도 시험대에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의료, 제약 바이오 업황에서도 결국은 이 IT가 접목되는, 즉 뭐 지금 벌써 이미 나와 있지만 인공심장, 인공판막, 그죠? 그다음에 로봇팔, 로봇다리, 이런 것들로 시험대에 올라갈 거라는 얘기지. 많은 것들을, 많은 의료적 부분들을 기술로 극복하는, 그리고 결국은 로봇 수술, 로봇이 진단하는 시스템, 그죠? 로봇이 판독하는
엑스레이와 MRI를 판독하는 그런 시대, 즉 그런 시대의 시험대가 바로 내년이 될 거라는 거. 이 시험대에 있을 때 주가는 그럼 아직 시험 단계니까 주가는 안 움직이긴 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주식은 늘 새로운 걸 반깁니다. 항상 새로운 걸 반겨왔잖아요. 코로나 처음 겪어봤죠. 코로나 때 어땠어요? 처음 겪어보니까 새로운 걸 반기니까 코로나 백신주 메신저 RNA 방식 처음이었어요. 우리가 그 전까지 했던 거는 이제 사백신 방식, 그 혈장 치료제 뭐 이런 것들이 많았죠. 근데 메신저 RNA 방식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메신저 RNA 방식의 화이자, 그죠? 모더나 이런 해외 주식들이 뭐 어마어마한 상승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게 코로나 시대가 처음 오니까 자 진단 키트, 그죠? 코로나 진단 키트,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 그죠? 이런 관련주들이 자 마스크하고 이거는 메르스 때도 똑같았고 마스크 손세정제 이거는 자 메르스 때도 마스크는 한번 뛰어 올랐어요. 그죠? 그다음에 그 메르스 그다음에 사스 때도 마찬가지고 마스크주와 손세정제 이건 그때도 뛰어 올랐던 거야. 이건 재탕이니까 많이 안 올랐던 거예요. 그러면 이 새로운 건 뭐다? 많이 오르지. 항상 그 생각해 봐.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여러분. 대선 주자도요. 새로운 사람이 주가가 훨씬 많이 올라요. 그 관련주가. 옛날에 안철수 후보 처음 대통령 대선에 출마한다 했을 때 안철수 후보주들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재탕, 삼탕 나오신 분들 주가 그렇게 안 오른다니까. 왜? 이미 한 번의 경험들이 있거든. 그래서 주식시장은 뭘 반긴다? 늘 새로운 걸 반기죠. 그럼 테크월드에 시험대가 들어가면 이건 전부 새로운 거잖아. 어반 에어 모빌리티 새로운 거잖아. 그죠? 제가 그 해외 주식 뭐 사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조비 에비에이션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어반 에어 모빌리티죠. 그죠? 미국 주식이에요. 조비 에비에이션입니다. 우리나라 사료 만드는 그 조비 아니에요.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예요.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그때 한참 얘기 드릴 때가 4불 때였는데 지금 8불 때까지 올라와 있어요. 벌써 100% 올라와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저는 40불 때 가까이는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변수들을 어떻게 체크해 나가느냐에 대한 부분은 존재를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 테크월드의 시험 때는 새로운 것들이고 새로운 것들은 많이 즉 주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요걸 먼저 전제 조건을 까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내년에 새로운 영역 뭐 있어요? 그죠? 새로운 영역 많잖아요. 어반 에어 모빌리티 새로운 영역 있고 자율주행차 한번 들썩거렸지만 자율주행차가 지금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그죠? 본격화된 자율주행차 4단계, 5단계 즉 로봇 아이를 가지고 있는 것들, 눈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LG이노텍을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을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또 하나의 새로운 테크월드가 지금 펼쳐졌죠. 이미 뭐냐 블록체인 기술. 이 블록체인 기술의 산물이 뭐냐 비트코인, 이더리움, 니플 이런 코인들 그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한 알트코인들 대체 코인들 그죠?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제가 항상 그래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니플은 이 발행량에 즉 리밋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라도 시장의 가치를 인정받으면 올라가겠지만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발행량에 한계가 없는 것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된다. 여러분 최근에 도지코인이 많이 오른다고 보고 있지만 도지코인은 매해 발행량만큼 또 찍어내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까지는 올라도 못 오른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알트코인은 손대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영역은 아니에요. 알트코인은 이거는 뭐 왜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작전주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는 돈을 날려도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투자를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 대체 코인들보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이 제한적 발행량이 있는 이런 가상화폐로 가시는 게 맞는데, 가상화폐에 대해서 딱 얘기를 드리자면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되게 가상화폐 친인사들, 친가상화폐 인사들을 많이 등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대감에 의해서 지금 가상화폐가 고공행진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누가 찬물을 탁 던졌어요? 제롬 파월 의장이 탁 던졌죠. 이거를 뭐 계속 모으지 않겠다. 그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반대적 발언을 했죠. 그러면서 가상화폐가 조금 떨어졌는데, 그럼 자 이거를 이렇게 그럼 그래도 좀 다시 올라가겠죠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모든 것은요 기대감일 때가 훨씬 높습니다. 기대감일 때가. 저는 내년 시장이 가상화폐로 봤을 때 크게 좋은 시장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왜? 일단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막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5일 취임합니다. 그럼 그 이후에 기대감은 현실로 바뀌죠. 기대감이 현실로 바뀔 때 뭐가 생겨요? 실망감이 생깁니다. 실망감이 딱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실망 매물이 술술술술 나와서 떨어진다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의 이제 방어선까지는 떨어질 거예요. 그다음에 하반기 진짜 실질적으로 그와 관계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와 관련된 친정책들이 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친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다시 오를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이니까 전, 약, 후, 강 정도로 봐야 되거든요. 강까지? 다시 전, 약, 후강 정도. 전, 약, 후중이든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기대감에 의해서 뭐가 나온 구간이다? 오버슈팅이 나온 구간이다. 과매수 구간이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어지는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보면 다 이어지는 얘기예요. 다음 명제는 고령화 사회의 최대 수혜, 합종 연행 업황. 무슨 업황이 될까요? 우린 지금 고령화 사회를 넘어섰어요.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해서 그 고령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우리 경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에요. 일본에는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과 똑같은 용어가 있습니다. 단카이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카이 세대가 우리보다 한 10년 빨라요. 베이비 부머 세대. 이 단카이 세대가 은따이, 즉 은퇴 세대로 들어갈 무렵쯤에 일본은 버블이 붕괴가 되기 시작했어요. 뭐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안 좋았죠. 우리가 지금 일본 따라가고 있는 거냐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은 이미 그때 베이비 부모가 거의 단카이 세대가 은퇴할 무렵쯤에 아무런 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국제화에 대한 대비도 안 돼 있었고, 그죠? 일본 한번 가보세요. 영어로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겠지. 지금은 이제 국제화 시대에 많이 대비들 하고 있으니까 일본도. 근데 자국 진짜 보수주의적이라 그런가? 일본에서 영어를 쓰면요,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경외하는 눈빛으로 봅니다. 이게 좋아하는 눈빛으로 봐요. 대단한 사람이다. 걔들 영어 발음이 잘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국제화에 대한 대비도 안 돼 있었고, 세계화에 대한 대비도 안 돼 있었고, 그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게 무역이 활발해질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없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일본이 이제 기업의 변신, 기업의 혁신이 사실 소니, 대표적 전자기업 소니, 대표적 자동차 기업 토요타의 혁신이 없었어요.
토요타 자동차들 보면 디자인의 혁신도 없어요. 소니 한참 PDP에서 그죠? LED, OLED 넘어갈 때 빠르게 못 넘어갔어요. 스마트폰 빠르게 못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뒤처졌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스마트폰 빠르게 넘어갔죠. 지금 스마트폰 뭐 거의 애플하고 대등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죠? 삼성전자가. 자동차 빠르게 넘어갔어요. 테슬라하고 테슬라 이겨.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이렇게 빠르게 넘어갔다니까. 그러니까 뭐냐? 결국은 기술력으로 극복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간다 할지라도 일본의 단카이 세대처럼 따라가서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하고 지금 상황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 인구 절벽 현상이라고 얘기해서 생산 가능 인구가 현격하게 줄어든 이제 그 단카이 세대 이후의 모습들 그거 우리도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죠? 젊은 층이 굉장히 빈약해져 가고 있는 그죠? 그런 걸 겪고는 있지만 결국 뭘로 극복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들과 다르게 세계화, 국제화, 그 다음에 기술에 대한 극복이 잘 되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일본처럼 장기 불황이 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고령화 사회의 최대 수혜는 뭐가 될 것이냐? 결국은 합종 연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료도 IT하고 합종 연행할 것이고, 그죠? 제약바이오 이렇게 보자고요. 저는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장인 장모님도 다 돌아가셨고. 근데 이제 지금 대다수 지금 60대 그리고 70대 뭐 지금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80대 이분들이 바라는 게 사회적 성공, 새로운 직장, 그죠? 그런 걸 바랄까요? 그런 걸 바랄 것 같진 않아요. 자식의 성공? 뭐 그건 일부 있을 수 있겠다, 그죠? 근데 이분들의 가장 큰 소망 하나를 네 글자로 줄여보면 무병장수. 그러니까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거예요. 그죠? 아프면서 오래 사는 거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 무병장수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업황은 뭐냐? 제약바이오지 뭐. 오래 살려면 안 아프고 오래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이 좋아야 되잖아. 그죠? 주사약이 좋아야 되고 수술이 잘 돼야 되고 그죠? 그리고 내 모든 이게 노화라는 건요. 내가 노화에 대해서도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에이징 우리가 안티에이징 이 결국은 노화를 방지하는 거. 이 안티에이징을 하려면 이 우리가 노화라는 건 결국은 세포가 죽어서 그게 좀비 세포가 되면서 주변의 세포들을 계속 죽여서 세포가 죽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노화는 그죠? 그러니까 그 세포가 죽으니까 눈도 어두워지고 냄새도 잘 못 맡고 맛도 잘 못 느껴지고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점 노화된다는 건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인공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인공췌장, 그죠? 인슐린을 외부에서 쏘아주는 인공췌장 기능을 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인공판막, 그죠? 이건 이미 등장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진피이식,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뭐냐? 결국은 IT하고 접목된 거잖아요. 그리고 팔을 잃은 사람들 로봇팔, 그죠? 의족 이게 아니고 로봇팔, 로봇다리 이런 게 등장했잖아요. 이게 IT하고 합종 연행인 거지. 제약바이오가, 그죠? IT하고 합종 연행하는 거잖아. 그렇게 봐야 돼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IT 기술 지금 루닛 최근에 주가가 계속 좋았던 이유가 최근에 뭐 이제 뭐 조금 뭐 조정도 받고 했지만 최근에 가장 주가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루닛이 MRI를 혹은 엑스레이를 판독한다잖아요. 루닛의 이 시스템이. 그러면 의사가 오진할 수 있는 것들을 얘들이 판독해서 오진을 줄이겠다는 거고 의사들 입장에서는 내 책임을 면피할 수 있는 거니 얘들 시스템을 빨리 도입해야 의료사고 피소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들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들을 빨리 도입하고 싶은 거지. 의사들 입장에서도. 판독을 내가 해서 생기는 그 부담감을 줄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루닛의 그 판독 시스템이 점점 매출이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제 로봇 수술 왜 그냥 일반적인 의료 수술보다 더 비싸요? 이게 뭐예요? 로봇이 하는데 아니 로봇이 묶고 놓는 애가 하는 긴데 수술비가 더 싸야지. 왜 더 비싸요? 그만큼 정교하니까. 정확하니까. 손 떨지 않으니까. 그죠? 그만큼 다른 데를 손댈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리고 의사가 책임을 면피할 수 있으니까. 로봇 수술한다고 의사가 그거 안 해요? 참관 안 해요? 의사가 오퍼레이팅 안 합니까? 다 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로봇하고 의사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비용은 더 비싸도 뭐다? 굉장히 액큐러시한, 즉 정확한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합종연행이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내년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그죠? IT하고 제약바이오가 합종연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루닛 방금 얘기 드렸지만 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 관련해서 많은 것들이 등장할 것인데 그거는 이제 내년도에 그 회사가 좀 확실해지면 차차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조금 무거운 얘기인데 뭐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탄핵이 이제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탄핵 정국으로 넘어갔어요. 그죠? 헌재가 이제 결정하기 전까지는 이제 탄핵이 인용될 것이냐 아니면 기각이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지금 모든 나라, 즉 세계의 경제를 주름잡고 있다는 모든 나라들은 외국 기업의 자국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리쇼링이라고 얘기해요. 리쇼링. 트럼프, 야 삼성 들어와, 현대 들어와, 여기서 공장 차려, 내 세제 혜택 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다 퍼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프쇼링, 리쇼링이 아니에요. 야 외국 기업 들어와, 우리가 뭐 잘해줄게. 그리고 나가는 기업들도 돌아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리쇼링인데 있는 기업을 지금 내쫓는 역할을 하고 있어. 뭐가? 계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엄이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거 한국에서 기업을 계속해서 되는 게 맞아? 이 생각을 해요. 내 주변에 많은 기업인들이 한국에서 이 기업을 계속해도 되는 게 맞아?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프쇼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라도 불안할 거는 같아요. 그렇자도 전쟁이 위협되면 불안한데 거기다가 계엄이라는 것까지 선포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진대. 모든 걸 정부의 통제하에서 뭔가 해야 되는데 불안 안 할까요? 이건 결국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경제에 굉장히 치명적 얘기를 던져준 겁니다. 지금 이거는 빨리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적어도 오퍼쇼링은 막아낼 수 있습니다. 진짜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가서 회사를 차려요. 아니 그렇다고 그게 외국 기업이야? 외국 기업이에요.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가서 기업 차리면 그 외국 기업이에요.
거기 있는 자국민들을 고용하고 그 자국민들한테 월급 주고 거기에서 세금 내요. 그게 어떻게 우리나라 기업이야. 돈 번 거 가져 들어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법에서도 속지주의와 속인주의가 있습니다. 속인주의는 이 사람이 외국에 나가도, 내가 외국에 나가도 나는 한국 소속인 거예요. 그죠? 내가 돈 벌어오는 거 다 한국으로 보내요. 한국 소속인 거예요. 근데 법의 처벌은 어떻게 받는다? 한국 법을 적용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속지주의는 뭐냐? 내가 일하고 있는 나라에서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그 나라 법에 적용을 해서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기업은 거의 속지주의예요. 나가잖아요. 그 나라의 제재를 받고 그 나라에 세금 내고 그 나라의 국민들을 고용하고 그 나라에 다 돈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 국가예요. 그래서 적어도 오퍼쇼링만큼 막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뭐 전국의 불안정함, 불안함 이런 것들은 좀 사라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를 위해서라도.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고 나면 리쇼링도 하고 국내에 결국은 기업이 많아져야 돼요. 많아져야 세금도 잘 거치고. 그죠? 아니 많아져서 세금을 걷는 게 더 좋은 거지. 야 있는 기업을 쪼아갖고 세금을 더 뜯어내겠다. 이거는 결코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그죠? 경제가 활성화돼서 세금을 뜯어내는 거 이거 좋은 방식이에요. 근데 경제가 어려운데 어떻게든 끌어내겠다. 이건 안 좋은 방식이잖아요. 그죠? 그럼 기업을 많이 들어오게끔 하고 심지어는 외국 기업도 우리나라 투자하게 만들고 그게 외국 기업이 아니라니까. 우리나라 들어온 순간 그건 우리나라 기업이야. 대한민국 국민이 취업하고 그죠? 대한민국 세금 내고 근데 그게 어떻게 외국 기업이에요. 이름만 외국 기업이지.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 보셔야 돼요. 이 기업은 속지주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그들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루속히 경제를 살리자는 의미에서도 이런 것들은 좀 빨리 안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칫 잘못하면 내년도가 오퍼쇼링 해가 될 수 있어요. 요걸 좀 빨리 극복해야 된다. 요게 주식시장의 또 하나의 관건이기도 해요. 왜? 이 오퍼쇼링 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경기가 더더욱 안 좋아질 거예요. 왜? 돈이 안 거치는데 어떻게 경기가 좋아지겠어요. 그럼 경제는 점점 무너질 것이고 경제가 무너지는데 주식시장이 어떻게 독야청청 나는 괜찮아 이러겠어요. 그거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경제가 좋아져야 된다는 전제 조건으로 봤을 때는 전국이 안정돼야 그죠? 정치적 국면이 안정돼야 결국은 경제도 좋아진다. 이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년이 빨리 해결되느냐 늦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증시의 방향도 조금 많이 바뀔 수 있다. 요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결론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하겠습니다. 기술 집약의 한국 결국은 기술력으로 위기를 극복할 것이다. 이게 제 결론이에요. 우리나라가 뭐 자원이 많았습니까? 그렇다고 교역하기가 쉬웠습니까? 삼면이 바다예요. 위로는 무시무시한 정말 나쁜 북한이 기다리고 있고 삼면은 바다예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교역하기도 쉽지 않고 그죠? 자원도 없고 그죠? 정말 어려운 나라였어요. 정말 우리가 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그건 여러분들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역전이 됐느냐? 뭘로 역전했어요? 기술로 역전한 거잖아요. 그죠? 기술로 역전한 겁니다. 특유의 근면 성실함과 기술로 역전한 겁니다. 삼성이. 그죠? 그러니까 저들이 쓰는 방위비하고 우리가 몇 프로의 방위비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우리가 훨씬 높아요.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는 우리가 훨씬 낮지만
그 이유가 뭐예요? 기업들이 그만큼 고성장을 하면서 세금을 많이 낸 거죠. 그러니까 국방비 예산이 퍼센테이지가 줄어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니까 지금은 군사력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지금 안전해진 거예요. 그럼 경제가 좋아져야 된다는 건 이제 공통적으로 인식을 해야 돼. 근데 그거에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자, 우리나라에 이미 방산업체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회사들 세계적으로 유명해. 이제 뭐 그죠? 하나 테크윈 뭐 이런 회사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야. 한국 항공우주 야 비행기를 만드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응? 초음속 제트기를 만드는 나라야. 뭘로 극복한 거야? 도대체 저 뭐 자원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저걸 극복했어? 불닭볶음면이 막 유럽을 다 덮고 있어. 그죠? 뭘로 극복한 거야? 결국은 기술력으로 극복한 거예요. 그 기술력이 위기를 극복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 지금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잘 사는 거고 군사력에서도 북한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도 근면성실하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이 정치적 위기만 없다면, 이 정치적 리스크만 없다면 우리나라는 기술력과 특유의 근면성실함으로 위기는 충분히 언제든 그 민주주의의 위기도 작년 올해 극복해냈잖아요. 그죠? 올해 극복해냈잖아. 봐봐 이런 나라야. 어? 온 국민이 뭐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야. 그러니까 위기 극복할 수 있어요. 옛날에 IMF 터졌을 때 금모으기 막 다 했잖아. 집에 있는 금이랑 금 다 나왔다니까. 그 정도로 위기 극복을 잘하는 민족들입니다. 잘하는 국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연하게 그런 어떤 한국의 국민성을 배제하고 보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도 그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에 부록으로 하나를 준비한 게 있어요. 남북 체제의 소극적 변화인데 지금 북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에 파병도 하고 거기서 이제 뭔가 좀 얻으려고 하는 게 있는데 가장 크게 얻으려고 하는 건 사실 돈입니다. 외교적으로 많이 막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대북 지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이 진짜 생지옥 같은 뭐 북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체제에 대한 부분 때문에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북한의 지금 경제 사정이 굉장히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러시아에 군대 보내주고 돈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거는 이걸 지금 북한 주민들한테 말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파병했다. 러시아에 파병했다. 이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건 뭐다? 통치권이 그만큼 예전만큼 못하다. 약화되어 있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어찌됐든 스마트폰이 뚫렸어요. 북한도. 인터넷이 그 스마트폰이 뚫렸다는 얘기는 뭐다? 인터넷이 뚫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뚫렸는데 체제 유지가 과연 건강하게 이루어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북한 체제의 소극적 변화가 남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데 만약 이게 북한 붕괴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조금이라도 그런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면 일단은 트리거라도 보이면 일단 주식을 다 던지고 봐야 돼요. 독일 통일 과정, 동독과 서독의 통일 과정에서 보면 바로 다 개방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동독과 서독에 그냥 베를린 장벽을 그대로 두고
왕래도 일단 막았어요. 왜? 동독과 서독의 경제적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그 다음에 막은 상태에서 지금 최근에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동독 사람이에요. 자, 이 막은 상황에서 이 서독의 수많은 기업들, 잘 나가는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BMW, 폴스바겐, 포르쉐, 그죠? 아우디 이런 기업들에게 그죠? 샤프란, 영국이가. 하여튼 이런 기업들에게 뭘 했어요? 통일세를, 막대한 통일세를 부과시켰습니다. 그 주가가 급락을 했죠. 막 완전히 박살이 났어. 그죠? 그 이후에 동독의 많은 그 경제적 이익이 될 만한 것들을 이 통일세를 많이 낸 기업들에게 하나하나 이권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회사들이 다시 쫙 성장했어. 옛날보다 더 크게 성장했어. 그 BMW 그룹이 롤스로이스를 인수하고, 그죠? 폴스바겐 아우디 그룹이 벤틀리를 인수하고, 그죠? 그렇게 됐다니까. 이 회사들이 얼마나 커진 거야. 영국 회사도 잡아먹겠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처음에는 주가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결국은 어떻게 된다? 통일이 되고 나서는 훨씬 더 많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결국은 돌아와요. 그러면 기회는 언제다? 만약에 이런 트리거가 보였을 때 주가가 급락이 나오기 시작하면 급락했을 때가 기회란 얘기예요. 이 얘기의 끝은, 그러니까 이건 부록 같은 얘기니까 뭐 북한이 그대로 체제를 유지해 나갈 수도 있어요. 내년도도. 그러면 이 얘기는 뭐 부록 같은 얘기는 잊어버리시면 돼요. 근데 트리거가 나오면 일단 주식시장을 좀 팔고 재매수할 시점을 다시 잡아봐야 된다는 거. 그걸 꼭 좀 강조시 드리고 싶어서 2025년도 전망의 마지막 부분에 부록으로 넣었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제가 드린 많은 얘기들은 트렌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점을 가시더라도 그런 책들은 사보지 마세요. 뭐 1억으로 10억 벌기, 기술적 분석에 대한 책 이런 것들은 사보지 마세요. 내년의 트렌드가 뭐냐? 내년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 경제 동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아니면 차라리 경제지를 읽으세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를 주가가 또 대응하는 영역이 아니고, 야, 주식의 방향이 이러해질 거야.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확고부동한 나만의 전략들을 세워가면서 여러분들 이게 진짜 도움이 됐습니다. 그 전략들에서 내가 어떤 업황을 찾고 어떤 산업군을 유심히 볼 것이냐,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이냐, 이거를 제대로 잡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